이번 영상에서는 AAAI 2024에서 소개된 성격을 프리딕션하는 LLM 기반의 어구멘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타이틀은 LLM vs Small Model, Large Language Model Based Text Augmentation Enhanced Personality Detection Model이고요. AAAI 2024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린메이휴라는 사람이 1저자이고요. 베이징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어떤 특정 스페시픽 타스크에 특화된 그런 타스크 스페시픽 스몰 모델에 비해서는 해당 타깃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스몰 타스크 스페시픽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타스크 데이터셋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편 Personality Detection 혹은 Personality Prediction 이라고 하는 타스크는 사람 또는 에이전트의 개성을, 퍼스널리티를 예측하는 그런 타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 개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취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 또는 에이전트가 작성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성을 이제 예측하는 타스크가 지금 이 논문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타스크인데, 이런 타깃 타스크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LLM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로 써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농축된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Personality Detection Task 데이터셋이 준비하는 게 좀 수고롭고, 그 양질의 데이터셋 준비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LLM에 담겨져 있는 퍼스널리티와 연관된 지식을 끄집어냄으로써, 그것을 효과적으로 뽑아냄으로써 이 Small Task Specific 모델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혹시 가능하지는 않을까? 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논문의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타깃 프로블럼은 퍼스널리티 디텍션이고요. 사용자가 작성한 여러 개의 문서들 혹은 포스트라고 그걸 또 부른다면 여러 개의 포스트 텍스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냐면, 이 논문에서는 personality,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 성격, 그러니까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네 가지의 그 디멘전에 대하여서 레이블을 다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Personality Detection Task에다가 LLM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서 Small Task Specific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제시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LLM을 이용해서 Personality Detection Task에 걸맞게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TAE라고 별칭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새롭게 제시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제시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LLM 자체를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퓨처 러닝을 통해서 LLM 자체로서 퍼스널리티 디텍션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냐.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존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이 논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방법에 따른다면, LLM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다면 이 퍼스널리티 디텍션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피겨 1에 나와 있습니다. An example of personal detection using the LLM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예시에서 프롬프트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말 그대로 주는 거죠. 그 LLM한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고 행동 강령 같은 걸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풋에서는 이제 어떤 포스트 글에 해당되는 거를 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작성한 거를. 그러면은 아웃풋에서 이 사용자는 ISFJ야 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뭘 의미하는 거고, S는 뭐고, F는 뭐고, J는 뭐야 라고 디테일하게 또 정보도 제공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 인풋, 아웃풋을 정의함으로써 LLM을 쓸 수는 있는데요. 이 예시는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이 예시는 LLM이 실패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용자의 MBTI가 ISFJ가 아니래요. ENFP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LLM이 ISFJ라고 잘못 예측한 결과를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LLM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온 것인데, 이 한 개의 케이스만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한 부분에서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결국 앞서 얘기했던 솔루션, 프레임워크의 특징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포스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personality trait, MBTI라고 한다면 ISFJ 이런 각각의 팩터들 혹은 디멘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한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이 첫 번째 부분, 사용자의 포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사실 이 안에 다시 들어있어요.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모티베이션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프로블럼과 솔루션에 대한 브리프한 차원에서의 모티베이션이었다면, 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컨트리뷰션을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른쪽 피규어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LLM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LM 자체는 일단 이 왜 ISFJ라고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면 시멘틱한 패턴들 위주로 해서 의미적인 특징만을 고려를 해가지고 퍼스널리티 디텍션 타스크를 수행하고 있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여기 ISFJ 중에서 I에 대해서 왜 I라고 LLM 스스로가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그 리즌을, 이유를 여기 스스로 LLM 스스로 기술을 한 거거든요. seems to prefer, mention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mention, prefer, mention, 그 어떤 팩트들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 시멘틱한 그거에 대한 그 의미를 다루고 있더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 보면은 시멘틱보다는 센티멘트가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를 더욱 잘 드러낸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과거에 수행되어져 왔던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관련된 연구들은 센티멘트랑 또 사용된 그 월드 단어들이라든지 또 오피니언이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내보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LM은 결국 시멘틱만을 고려해가지고 주어진 이 포스트 데이터에 담긴 어떤 의미적인 부분만 이해를 해서 ISFJ를 결과를 내주고 있는데, 시멘틱만을 봤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 사실은 과거 연구들을 보면은 센티멘트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또 이제 words 사용된 그런 어휘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시멘틱뿐만 아니라 센티멘트, 링기스틱에 해당되는 세 가지 관점을 다 고려할 수 있도록 LLM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션 하에서 사용자의 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LLM을 사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할 때 그냥 시멘틱 관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고려를 하도록 제안을 했다는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은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에 대해서도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수행하거든요. 잠시 뒤에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를 통해서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 또 다른 컨트리뷰션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에 대해서 오버 컨피던트한 그런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SFJ다. 그러면은 I 혹은 E, 나는 뭐 I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E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들도 스스로 느끼잖아요. 뭐 나는 I 성향을 가졌지만 약간 I인 것이지 E에 대한 성향도 꽤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이 LLM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I야, 이 사람은 E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컨피던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자체의 내용을 LLM이 이제 해석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소프트한 레이블을 쓰도록 이거는 극 I야, 이거는 극 E야 그렇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소프트한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그런 차원에서의 소프트한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그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이 수행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사용자 1이 작성한 포스트가 N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네모 박스들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각각의 포스트들은 월드가 나열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월드, 두 번째 월드, 점점점점 여러 개의 월드가 그 안에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이 사용자가 작성한 첫 번째 포스트를 P1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P2라고 부르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심볼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LLM에다가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주면서 요청을 하는데 P1을 이렇게 주면서 자, 이 P1에 대해서, 포스트 1에 대해서 시멘틱한 관점과 센티멘트의 관점과 링기스틱 관점에서 이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너가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멘틱을 S라고 줄여서 표기하고 센티멘트에 대한 부분을 E라고 표기하고 링기스틱에 대한 거를 L이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LLM한테 이 P1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더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멘틱 관점에서 추가가 된 새롭게 제너레이션 된 어그멘테이션 된 그 포스트 내용을 가리켜서 P1S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센티멘트 관점에서의 제너레이션 된 것을 P1E, 링기스틱 관점에 제너레이션 된 것이 P1L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각각의 그 포스트들마다 3개씩의 어그멘테이드 텍스트가 생기게 되겠죠. P2에 대해서도 P2SEL이 생겨날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점점점점이라고 다 표기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포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 인코더로서 벌트 모델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트뿐만이 아니라 이 포스트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코딩을 해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인베딩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모델이건 포스트 인코더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에요. 아무튼 이 논문에선 벌트를 썼는데 이 포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할 때는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트에서 그 CLS 토큰, 맨 왼쪽 토큰에 대한 그 마지막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info NC loss라는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포지티브 페어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각 포스트별로 어그멘테이션 돼서 생겨난 3개의 또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P1에 대한 포지티브 이그젬플은 P1S, P1E, P1L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포스트에 의해서 생겨난 애들은 네거티브 이그젬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왼쪽에 수식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 그 로스에 대해서 수식을 가져와 보았고요. 수식을 자세히 들어갈 것은 아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이 로스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따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with info SE loss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LLM 파라미터는 프리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LLM은 그저 인퍼런스를 위한 용도로만 쓰고 있는 거죠. 프롬프트를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어그멘테이션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지 학습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스트 인코더에 해당되는 이 BERT의 파라미터들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이 완료가 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끝난 포스트 인코더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제 유저 각각이 작성한, 하나의 유저가 작성한 포스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스트 인코더를 적용하면 각각의 포스트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오겠죠. CLS 토큰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들의 이제 민 풀링을 취해서, 그러니까 민 값을 취해 가지고 해당 유저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U1이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레이블 인포메이션에 대한 enriching이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프레임워크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컨트리뷰션 얘기할 때 프레임워크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포스트 어그멘테이션이었고 이 포스트 어그멘테이션을 방금 이 부분에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personality trait. 이 personality trait을 사실 맞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personality detection 한다는 게 personality trait 각각에 대해서 prediction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personality trait 레이블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enriching label information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화면 하단에 보시면 personality label들이라고 왼쪽에 나와 있는데 그림이 이제 비슷해 보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장의 슬라이드에서는 그 그림상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한 명의 유저의 포스트였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서는 이게 포스트가 아니라 레이블들입니다. 총 L가지 종류의 레이블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MBTI를 가정을 할 경우에는 총 4개의 디멘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 디멘전마다 두 가지씩의 가능한 레이블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디멘전에서는 인트로버전, 익스트로버전, 그러니까 I냐, E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디멘전마다 두 가지씩의 그 가능한 레이블이 존재한다면 총 8개의 레이블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능한 레이블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레이블을 L1부터 해서 L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레이블들에 대하여서 앞에서 소개드린 그 어그멘테이션과 비슷하게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챗GPT 같은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멘틱한 관점, 센티멘트 관점, 링귀스틱 관점에서의 어그멘테이션 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어그멘티드 텍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엔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놈에다가 던져줘가지고 이제 BERT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LS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으면 그거에 대한 민값을 취해서 그것을 V1이다 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각각의 모든 그 레이블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축약해서 점점점점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이 초록색 네모 박스를 제가 레이블 인코더라고 지금 이름을 부른 이유는 앞장에서는 이 포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코더라고 해서 포스트 인코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에 대한 인코딩이다.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본 것이에요. 사실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레이블들에 대한 인코딩된 벡터들 B1부터 해서 BL까지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과
그리고 앞장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U1이라는 유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이건 이제 U1이니까 1번 유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 인퍼런스 페이지에서 유저 1에 대한 포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U1이라는 유저 1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냈잖아요. 물론 이제 유저 2가 있으면 유저 2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도 똑같이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림을 좀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유저 한 명에 대한 것으로서 그림을 그려본 것이에요. 어쨌든 자, 유저 1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이 레이블 각각에 대한 그 벡터들이 또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에다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각 디멘전별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해서 점선으로 해가지고 for each dimension이라고 해놓은 거죠. 이게 각각의 디멘전별로 두 가지씩의 그 가능한 레이블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씩 묶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Y1S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해보기 위해서 이 점선 부분이 각각의 디멘전마다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첫 번째 디멘전인 i와 e에 대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걸로 한정을 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e와 i에 대한, 즉 레이블 1과 레이블 2에 대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인 b1과 b2가 나오겠죠. 그것과 u1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후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얻은 것이 y1s, 첫 번째 유저에 대한 그 소프트맥스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y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유저에 대한 정답으로 제시가 된 퍼스널리티 레이블이에요. 얘가 e냐 i냐에 대한 원핫 레이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그 썸메이션을 한 다음에 썸메이션을 웨이티드 썸메이션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게 여기 Y1C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한 이 소프트 레이블 Y1C가 바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인 것이에요. 어쨌든 요 소프트 레이블과 그리고 모델에서 직접 이제 뽑아낸 그 예측값, 여기서 YT 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t가 어떤 그 MBTI에서의 첫 번째 디멘전이냐 두 번째 디멘전이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의미가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Y에 대한 이제 hat은 이렇게 별도의 그 W와 B 같은 이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선형 그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적용해가지고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측해낸 이 결과값이랑 그리고 정답에 대한 소프트 레이블이랑 KL 다이버전스를 취해가지고 로스를 이렇게 좌상단에 있는 것처럼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다루지는 않겠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바로 로스 펑션 자체, 여기 있는 KL 다이버전스를 썼네 어쩌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소프트 레이블을 썼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원핫 인코딩 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Y1 레이블과 Y hat을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코사인 시뮬레이터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온 거에다가 다시 한번 웨이티드 썸메이션을 취해서 다시 한번 소프트맥스를 취한 거, 그걸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로스 함수를 정의했다. 그것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인 것입니다. 최종 로스 펑션은 화면 가운데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LDT라고 되어 있는 이 로스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로스 있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로스, 이 두 개를 이제 이 웨이티드 썸 한 형태다. 람다는 이제 밸런스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직접 이제 그 최적의 오티말한 밸류를 찾아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을 더해가지고 토탈 로스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이고요. 첫 번째는 Kaggle이라고 써져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Personality Cafe라는 곳에서 수집된 데이터이고요. 판도라 데이터셋은 레딧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이론이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MBTI 텍소노미를 사용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디멘전 개수는 이제 4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Train Validation Test Set의 비율은 6대 2대 2 비율로 사용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들에 대한 구체적인 스태티스틱은 화면 우상단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있었는데 각 유저의 포스트는 50개까지로 한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포스트는 70개의 월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포스트 글 내용에 퍼스널리티 레이블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정의한 타입이라는 키워드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매트릭으로 average macro F1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레이블별 심각한 임밸런스 현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팅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으로는 포스트 인코더로 쓴 것이 BERT based 어케이스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이블 인코더 쪽에도 아마 이 똑같은 모델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LM으로는 GPT 3.5 터보 0301 버전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트레이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표 2개를 가져와 봤어요. 왼쪽에 있는 표에서는 2개의 데이터셋에 대하여서 여러 개의 다른 메소드들과 이제 비교를 해준 것이에요. 맨 아랫줄에 있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성능이 되겠고요. 각각의 그 MBTI 각각 그 4개의 디멘전에 대한 매크로 F1 수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에버리지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능이 제일 높은 것은 알 수 있어요. 판도라 데이터셋에서도 전반적으로 에버리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3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여기서 TAE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TAE 방법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제외를 한 상태에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것이에요. 시멘틱 관점을 제외한 것, 센티멘트 관점을 제외한 것,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에블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 메소드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 게 72.07이라고 성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게 만든 드라마틱하게 높여지게끔 만든 것은 결국 이 앞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썼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성능이 원래 67, 66이었다가 확 71대로 확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이 유효했다.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주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레이블 인코딩 한 거에 대해서는 그닥 성능이 개선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레이블 인코딩을 제거를 해봤자 0.05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굳이 그렇다면 꼭 레이블 인코딩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포스트 인코딩에 의한 성능 향상은 꽤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이블 인코딩을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 그 0.05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위해서 굳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이블 인코딩 하는 부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거를 굳이 했어야만 했나. 이거를 굳이 했어야만 했나.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렸을 거거든요. LLM한테 다 이거 물어봐가지고 결론 얻고 그 다음에 민값 취하고 코사인 시뮬레이터에 소프트맥스 2번씩이나 적용하고
이거 굉장히 연산량이 많을 텐데 이거에 비해서 사실 앞에서 봤던 이 포스트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라이트하다, 계산량이 라이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능 수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레이블 인코딩만 제거를 했을 때 72.02가 나왔다는 거는 포스트 인코딩을 정상적으로 취하면 71.02까지 벌써 달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레이블 인코딩 해봤자 0.02밖에 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했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포스트 인코딩을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을 제시를 했잖아요. 시멘틱, 센티멘트, 링귀스틱 관점을 제시를 해서 성능이 올라갔고, 이에 대한 justify를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꽤나 이제 make sense하게 과거 연구들을 들먹이면서 꽤나 make sense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부분에서는 꽤나 괜찮은, 그 스토리 라인이 꽤나 괜찮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